많은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그 기업의 바탕이 되는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정신은 바로 지금까지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와 함께한 기업인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수많은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전을 멈추지 않은 기업인들의 이야기. 좌절과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기업가 정신. 그 열정적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뚜렷한 목표와 소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최근에 그 이세돌 바둑 다 보셨죠? 저 구글돌한테 4대1로 졌잖아요. 되게 화도 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또 뭔가 이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빅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한다. 와, 굉장히 겁나는 얘기죠, 그죠?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인간의 왼쪽 두뇌하고 경쟁하면 이깁니다. 그죠? 숫자, 그 다음에 분석, 논리, 확률, 이런 걸로 해서 이깁니다. 그게 증명이 됐고요. 근데 인간은 두 개의 두뇌를 얻었죠. 하늘로부터. 왼쪽에 그 분석적인 logic side of brain 있고, 오른쪽에는 감성의 두뇌, emotional side of brain이 있죠. 아마 구글이 아무리 열심히 과학을 연구하고 인공지능을 발달시킨다 해도 오른쪽 두뇌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겁니다. 피카소 같은 사람의 그림, 비틀즈 같은 사람들의 노래, 김영세 같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이런 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경제,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더 드라이브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부터는 창의적인 방향, 우리의 오른쪽 두뇌를 활약하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창조적인 기업으로 이제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이미 전 세계의 기업들의 경쟁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불붙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의 강사를 모시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분은 고스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 정석준 대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품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해 그 제품이 지닌 기능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고스 디자인의 대표이자 고스 프렌즈를 통해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정석준 대표. 고스 디자인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가전 및 IT 등 다양한 산업 제품을 디자인하는 회사이다. 고스 디자인은 국내외 수많은 디자인 어워드 석권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디자인의 위상을 알리고 있는 기업이다. 갓 10년이 지난 젊은 회사가 두뇌 역량 우수 전문 기업으로 선정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기까지 디자이너들의 역량 강화와 그들의 권익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정석준 대표. 그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기업 성장의 핵심은 기업과 인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매뉴얼화하여 위트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위한 목표 달성이 아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존중, 바로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의가 시작되고 나면 대부분의 강사들이 큐사인과 더불어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속으로 10초의 시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으로 또는 머릿속으로 저 강연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아니면 또 너무 긴장을 했나라고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똑같은 고정관념에서 무언가 다르게 일어날 때 그 작은 하나의 행동의 변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저의 주로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을 통해서, 기준의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트 경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트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뭐 재밌는 말이나 뭐 재미있게 말을 구사하는 능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품 디자인이라고 말을 하면 TV나 드라마 속에서 어떤 다양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멋진 자동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또 잘생긴 남자나 또는 여자 배우가 또 그의 상대편에 맞는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드라마를 이야기해 나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거나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샘을 하거나 야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팀과 팀끼리 서로 얘기를 나눈 다음에 어떤 시안을 가져가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0.7초 만에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제품들, 기획하고 만들었던 제품들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0.7초 만에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또한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런 패배의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습니다. 루틴의 일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루틴이라는 말은 화가가 그림 하나를 잘 그리기 위해서 15년, 20년 동안 열심히 그린 다음에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갑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사람에게 무례를 범하죠. 내 초성 하나 그려줘. 넌 너무 잘 그리니까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디자이너는 그런 수많은 과정과 노력을 통해서 어떤 디자인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은 그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품 개발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디자인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전체 과정에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디자인의 모습을 보면서 디자인의 권위를 어떻게 높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하다 보니 다양한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또 제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수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배우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배움을 통해서 저희는 또 다르게 발전해 나간다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씩 디자인을 잘 해 나갈 수 있던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수여하는 한 5천여 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우수 디자인 전문가 등록되었고요. 기획과 설계 능력이 우수한 기업에게 선정되는 두뇌 영양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또 피눈물 나는 어떤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다시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트가 여러분들 다 생각했지만 말을 재밌게 하거나 또는 글을 재밌게 표현해서 전체 사람들의 분위기를 굉장히 즐겁게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또 공감되는 사실들을 그 사람이 하나의 포텐을 터뜨리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일반적인 기준을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저는 위트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위트라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공감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또 우리가 늘 해왔던 기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 제가 10초 동안 마음을 세웠던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고정관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10초 동안에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하는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위트 있는 인재 발굴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어떤 인재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 인재가 과연 나에게 어떤 힘을 실어줄 것이며 또 그 인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만약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게는 조나단 아이브라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디자인이 바로 조나단 아이브가 디자인한 거고요. 마인에게는 18인의 조력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기업에 이와 같은 조력자가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왜 나에게는 이런 조력자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후회만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한 것을 과연 그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으며 또 그걸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단추, 바로 엉켜진 매듭을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인재 발굴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회사는 총 5단계의 입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하나 더 추가되었다면 발표 전형과 감성 면접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우리가 다 하던 것처럼 인터넷이나 를 통해서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의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서 서류 마감일이 거의 다 되어 갔을 때쯤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해왔으며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1시간가량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처음에 입사를 지원한 사람은 한 130명 정도 입사 지원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참가한 사람은 불과 40명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40명을 가지고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 면접 전형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숙제를 하나 줍니다. 어떤 숙제를 주냐면 바로 만다라트라는 숙제를 해오게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만다라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과 아트, 기술에 대한 합친말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본의 유명한 괴물투수인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목표를 다뤘다 해가지고 목표 달성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직원이 만든 초청을 받는 강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큰 주제 하나에 그 옆으로 8가지의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세부적인 목표는 다시 8가지의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기입니다. 그러면 총 64가지의 방법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년 내 해돋이를 보면서 올해는 꼭 무엇인가 해야지, 예를 들어 담배를 끊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꿈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디테일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 계획표를 면접을 지원자에게 작성해 오도록 합니다. 거의 기염을 통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이걸 작성해오는 그 지원자는 또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또 하나의 그림은 그 만다라트 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이 표를 저희 회사벽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직원들이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표는 만들지 않게 되면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합니다. 연봉 협상을 단지 네가 작년에 얼마큼 일을 했느냐, 네가 얼마큼의 성과를 냈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큼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으며 그걸 꿈을 이뤄가는 게 목표를 가지고 연방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면접 전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면접자들이 또 해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이 맞지 않는 사람은 일부 걸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걸러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기 전형은 저희 회사는 디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주고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시험을 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실기평가한 그 지원자들이 실기평가한 그 결과물이 과연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회사는 실기평가의 내용이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실기평가의 주제를 가지고 그 디자이너가 또는 그 지원자가 어떤 생각으로 풀어나가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 얘기를 그 4차와 5차 때 있을 직원과의 만남에 쓸 자료로 사용합니다. 왜 직원들과의 만남의 자료를 사용하느냐면 회사의 퇴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월급도 아니고요. 또 어떤 복리후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 상사와의 불화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대표님을 보거나 아니면 회사를 보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직장 상사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직장 상사와 직원이 또 새롭게 들어올 직원이 얼만큼 소통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승패가 달려있다 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면접의 결정권을 직원에게 넘깁니다. 실기적인 평가가 끝나고 나면 발표 전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발표는 말 그대로 그 생각을 표현하는 자리가 되고요. 그 표현 자리 끝나고 나면 감성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그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감성 면접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큼 수고했는지를 위로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지원자도 회사의 직원을 보고 이 회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내 앞으로 사수가 될 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그 직원도 과연 이 사람이 나와 같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5차 면접이 다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다수결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입사할 사람을 뽑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위트는 인재 발굴이라는 것은 면접관의 선택 기준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지 말고 지원자의 선택 기준으로서 회사를 선택하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오리엔테이션 때에도 분명히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갈 것이며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들었던 기법을 통해서 지원자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고 또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최종 결정자가 직원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많이 개입하지 않아도 또 직원 스스로 또 직원들 사이 팀워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회사는 스스로 돌아가는 동력을 만들게 됩니다. 왜 면접관은 20분 만에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으며 또 면접관이 던진 말이 그에 대한 질문이 틀렸다 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면접 기준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업이 아닌 지원자가 우리를 선택할 때 바로 그 지원자가 바로 나에게 꿈과 비전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고 나 또한 그 지원자에게 꿈과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채용 기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인재를 찾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죠. 좋은 인재를 뽑아놨고 처음에 이 회사가 좋다, 이 회사의 직원들이 너무 좋고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또는 부득이한 이유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은 이런 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기업에 위기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위기가 오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직원이 나가면 직원과 함께 회사의 자료와 모든 매뉴얼이 한꺼번에 나가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새로운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매뉴얼화 잘 되어 있는 북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그 옛날에 섰던 그 직원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말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방법론을 한성대학교 김홍배 교수님의 어떤 디자인 컨설팅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적용한 거죠. 첫 번째 단계는 내 외부 환경조사. 디자인할 때 외부와 내부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각각의 이슈를 찾아낸 다음에 STP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그것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가이드를 만든 걸 통해서 디자인해라. 이것이 제가 말하는 슬로건. Design is not art. 디자인은 마케팅입니다.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산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는 공예를 하지 않습니다. 소수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철저히 마케팅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게 제 이념입니다. 그리고 제 방법론이고 이것을 매뉴얼시키고 새로 들어오는 모든 직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론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든 그 방법론은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특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위트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중국의 한 그 비대를 디자인해 준 건데요. 그 기본적인 디자인 마케팅 방법론을 통해서 디자인한 결과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의 비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옆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너무 다 똑같아 보인다. 그리고 별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디자이너들이 시장 조사를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줘야겠다라고 해서 BMW의 조그 셔틀을 이 튀어나와 있는 이 컨트롤 바를 대신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조그 셔틀형 비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그 셔틀은 마치 기업의 아이덴티티, 기업의 로고를 보지 않고도 이 제품은 어떤 회사의 제품이다라고 알 수 있게끔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그 이후에 후속 제품까지 모든 걸 동일하게 하면서 스마트 비대라는 컨셉을 잡고 기업이 영업을 해나갑니다. 덕분에 매년 200% 이상의 성장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저희의 굿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카드에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 책은 사내 교육용 책입니다.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인재를 대하는 방식으로 50가지의 워크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뭘 느끼냐?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단지 어떻게 팀과 그룹을 짤 것이고 어떻게 내가 일하는 방식을 스스로 찾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바로 위트는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업무의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직원이 창의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위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창의적으로 직원을 뽑았다면 또 위트는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직원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그동안 저희 고스트 디자인이 발전해온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일럿 디자인인데요. 파일럿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럿 디자인은 저희는 이제 새롭게 만든 하나의 서비스인데요. 기술 개발을 통한 신규 프로젝트 진행할 때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시화하는 디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기간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이핑이라든지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테스트도 하게 합니다. 테스트도 하게 하고요. 그런데 과연 그 기획된 걸 혹시 프로토타이핑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그 기획하는 자료, 디자인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기획하는 것을 개념화로 바꾸는 내용을 파일럿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파일럿 통해서 한번 하나 예를 보게 되면 한 LED 전문 회사인데 건설사에다 LED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방용 TV를 만드는데 주방용 TV가 그렇게 요즘은 인기가 없대요.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저랑 술 먹다가 그러면 주방용 TV를 빼고 거기다 핸드폰 거치대나 아이패드를 거치하는 게, 패드를 거치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했고 저희가 3일 만에 디자인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가지고 건설사에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개발진과 기획자와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 제품은 새로운 정식 디자인 프로젝트를 거쳐서 완성된 디자인으로 지금은 모든 모델하우스에 다 들어가고 납품 확정받게 됩니다. 파일럿 디자인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타이핑의 개념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트는 인재 발굴, 그리고 위트는 매니지먼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세우고 있는 기준을 좀 바꿔보면서 보이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성장의 핵심은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그 공감된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변화시킬 수 있는가의 핵심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핵심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익숙해 왔던 것, 또 늘 생각해 왔던 것들을 조금만 바꿔보는 생각, 그것이 바로 위트인 생각이라며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존중,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게슈탈트라는 심리학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라 부분의 합을 초월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보이시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 먼저 보이시는 이미지를 잊어버리셔야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보입니다. 하나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 여인상이고요. 또 하나는 노파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스트 디자인의 정순이었습니다. 2010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회의 기간 내내 각국의 정상들이 앉았던 의자, 그 의자를 만든 회사는 바로 의자 전문 생산기업 체오로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8년 동안 우직하게 의자 하나만을 만들어온 안창규 대표가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체오로 본사. 여느 제조업 공장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손을 거쳐 의자들이 생산되고 있다.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 의자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기까지 그 공을 모두 직원에게 돌리는 안창규 대표. 그의 직원 사랑은 공장 옆에 직접 마련한 축구장을 봐도 알 수 있다. 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건강을 위해 시작된 축구는 지역 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으로까지 이어져 체오롭의 축구대회는 남양주시에서 하는 큰 축제 중 하나가 되었다. 모든 직원들에게 평생 놀이터 같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안창규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나를 불태워서라도 나의 직원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좌절하는 사람, 일어나서 걷는 사람, 그리고 일어나서 멋지게 뛰는 사람. 멋지게 뛰어오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스타리치와 한국경제TV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식회사 최호로 대표이사 안창규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에 오늘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래서 포기할까도 생각했고, 근데 오늘 아침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탕을 3개를 갖다 책상에다 놨더라고요. 거기에는 힘내세요,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여기.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실망하고 돌아갈까 하면 그게 더 걱정입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최호로 대표도 했는데 나는 강의를 못하겠어? 이렇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두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88년 5월 25일 저희 배원과 직원 셋, 저까지 합의 5명이서 자본금 800만 원으로 대신 인테리어라는 의자 공장을 시작합니다. 오전에 의자를 제작해서 오후에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한 돈으로 다시 자재를 사와야지만이 다시 의자를 만들어서 팔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그러면서도 정말 어렵게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을 때 창업 7개월째였던가요? 한 통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희 매형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24살의 저에게 운명처럼 맡겨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어려운 나날들이 몰려왔고, 매입처에서는 우리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그리고 빨리 갚아라며 출구 정지도 내려졌습니다. 포기할까? 아니면 도망갈까? 지금 제 딸이 24살입니다. 사랑스럽고 정말 예쁩니다. 우리 딸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밤에 우리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전화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부모님, 형제 모두 다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누나와 두 조카가 있었습니다. 두 조카는 너무 어렸고 밤마다 경기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 가족들을 위해 살자. 앞으로 내 인생은 없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은 뒤로 미루자. 이래서 결심했습니다. 사자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뜁니다. 그러나 사슴은 살기 위해 뜁니다. 저는 살기 위해 뛰었습니다. 처절하게 뛰었습니다. 뒤 돌아볼 틈도 없었습니다. 여유도 없었고요. 저는 충남 공주 작은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는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요즘 청년 실업 이야기합니다. 매스컴에서도 그것도 누구의 잘못인 것처럼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해. 나도 했어. 그리고 요즘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92년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모두 탔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97년 다시 공장에 화재가 또 났습니다. 그때는 우리 공장만 태우는 게 부족했던지 옆 공장까지 같이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리 하늘은 나에게 시련을 주는 걸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모든 신들에게 도와주세요. 제발 어렵습니다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가 세다. 그리고 공동묘지였다. 그리고 터가 셉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아마 조금 무슨 일 있으면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공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과 동시에 저는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빚과 그리고 대출로 공장을 지었고 그리고 원화표시 달러 대출을 환율 900원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대한민국에는 IMF가 터졌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환율은 2,000원대로 뛰었고 그리고 바로 부도도 1억 6천을 맞았습니다. 1억 6천이 저에게는 생명과 같은 목숨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2,000원 뛰면서 900원대 받았던 달러 대출을 2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과 회의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무급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한 분도 자르지를 않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소통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그 후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PC방이라는 새로운 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학가 주위에 한 건물에 5개, 6개도 들어왔고요. 동네 골목 건물에는 PC방이 들어왔습니다. 본물 터지게 밀려왔습니다. 주문을 거의 우리가 해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너무나 짧았고 우리 직원들은 한 명도 요령을 피우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그리고 집에 가서 2시간 자고 와서 또 새벽까지 이게 연속이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직원들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래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물건 주문 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거래처에서 행복한 말을 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발 봐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기숙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링거를 다 꽂았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더 잘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국가 행사 때마다, 큰 행사 때마다 우리 의자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그리고 대구 유니버시아대회, 그리고 우리가 2010년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G20이라는 큰 행사가 벌어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 의자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G20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의자를 앉아서 세계 대통령, 총리님, 그리고 각 경제 수장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분란 시절, 그리고 매형이 돌아간 시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석, 구정, 직원들한테 선물을 5개, 6개, 7개를 줍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에 선물이, 여기 계신 분들도 매입처에서 선물은 많이 올 겁니다. 저희도 한 40개 이 정도 왔습니다. 이건 좀 잘 될 때입니다. 저는 무식하게 제 차에 트렁크, 뒷자리, 앞자리 이렇게 다 싣고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를 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집에를 선물을 싣고 가는데 우리 직원은 선물을 하나였습니다. 다른 직원은 선물이 3개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있었던 제가 정말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물을 5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로 온 선물 다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표인데 3개는 챙겨야 되잖아요. 3개는 챙겼습니다. 좋은 걸로. 그리고 모든 선물은 직원들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선물 하나를 주면은, 비싼 거 하나를 준다면은 우리 직원들도 못 쓰고 이웃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물을 5개를 줄 테니 이웃도 돌려주고 친척도 주고 그리고 잘 쓰십시오. 여러분들도 직원 계시겠지만 공장 직원들 태어나서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죽는 직원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을 비행기를 한번 태워봐야 되겠다 해서 저는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직원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그 좋아하는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도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족들과 모든 것을 같이 합니다. 직원들 이벤트, 그리고 외부 강사 초청을 합니다. 2-3달에 한 번꼴로 외부 강사 초청해서 직원들 마인드 교육도 시킵니다. 작지만 우리 운동회도 합니다. 우리 월드컵 때는 제주도에 가서 외국인들도 같이 가서 거기서 응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회사의
문화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는 축구도 하고 여행도 하고 놀이터 같은 이사, 그리고 정년이 없는 이런 이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를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서없는 제 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과 발이 해져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에브리바디 박수.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길을 때워도 엄마는 항상 나만한테 주었고 괜찮다며 모든 건 내게 주었고 시간 지나고서 나 알게 되었고 이제 와서 후회하니 늦어버렸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내 어머니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해도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과 발이 해져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니 가슴 안 아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눈물만 나와 자식 걱정에 매일에 고생해 살아 오늘 두 분 강의 열정적이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네, 어떻게 정말 생각하셨어요? 멋지고 감동적인 네, 강연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우리 두 분의 대표님을 모시고 1부 때 나누지 못한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특화된 분야에서 성공의 결실을 맺은 분들이시죠. 그 성공의 결실을 맺은 그 기조가 어디서 바탕이 됐는지 성공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창규 대표님의 성공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산 넘어 산. 무슨 의미를 담은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모두 뭐 그러셨겠지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합니다. 네, 지하정까지. 네. 일단 뭐 겪어볼 건 다 겪어봤고요. 제 나이 24살 때 겪어봤는데 지금은 뭐 아무리 뭐 어려움이 와도 뭐 다 뻗치 나가리라 그리고 이겨내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뭐 성공 키워드라고 뭐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한 노력 그거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래도 희생 네. 내지는 그리고 배려, 네. 남을 위한 배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기업가 정신 콘서트 키워드와 같군요. 공감과 소통. 그러세요? 네. 네, 훌륭한 대표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우리 후배 디자이너한테 급 관심이 생겼어요, 오늘.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본 거는 이제 채용할 때
5단계의 이렇게 구체적인 기획을 해서 훌륭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용할 때 5가지의 방식을 사용하면서 훌륭한 직원들, 디자이너를 뽑을 수 있었다라는 이런 경험 이야기 같은 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5단계 이사 채용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던 거죠. 특히 디자인 쪽은 이직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너무 힘들고 밤도 많이 새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는 이직률이 굉장히 너무 높았어요. 공감 갑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나를 채용하고 또 그 직원의 꿈이 나와 같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 장면이 굉장히 공감이 됐었고 감동이 됐었던 장면이에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회사는 결정자고 직원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까울처럼 되는 경우가 많죠. 직원은 이제 직장이 아쉬워서 와 있는 사람이고 결정자는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처럼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정석준 대표가 표현한 대로 정말 성공적인 채용은 직원이 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우리 회사 디자이너들 채용할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자이너가 정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게 꿈인가 그거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채용하면은 그 채용을 들어온 당사자도 행복하기 쉽지 않고 저희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결과가 나는 것 같죠. 아까 그 중에 5번째인가 나와요. 면담하는 만나는 시간에 이 식당이 나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거의 매일 그렇게 밥을 먹나요? 그 면접의 맨 마지막 자리는 그렇게 감성 면접이라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이 좀 감성적이다 보니까 딱딱한 그런 면접보다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내놓을 수 있고 그렇군요. 또 직장 상사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엔 사수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결국은 자기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냐고 판단되어집니다. 바로 그 사수를 확인한 자리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석준 대표님의 성공 키워드는 무엇일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모든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어떤 재미있는 요소나 감동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어요. 근데 그 감동을 단지 내가 만들어 놓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 내에 있는 기업 내부에서도 그런 위트를 발휘한다면 좀 더 기업이 활발해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데서 기인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정석준 대표님의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린 경영. 아까 강연 스피치 중에서 디자인은 마케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디자인을 저는 좀 구분짓고 싶었습니다. 예술과 좀 구분짓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만든 건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기업가인들이 저를 그렇게 예술가 취급을 좀 하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디자이너는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제품의 껍데기를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셨던 거죠. 저희는 그 디자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 시장성, 경쟁사, 그 다음에 브랜드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하고 난 끝에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단지 이쁘게 만드는 하나의 좀 오퍼레이터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디자인은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면서 디자인을 할 때는 소비자와 환경 그리고 사회 기타 여러 가지 분야를 다 통틀어서 생각하고 또 생산자에게는 생산 단가까지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감동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기본 개념에서 디자인은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안창규 대표님도 그 열린 경영의 연계선상으로 직원들을 위한 그 축구장을 사오게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젊은 인재들이 많이 제조업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도 축구를 하려면요. 내일 축구한다 그러면은 오늘 저녁부터 우리 어린 시절 소풍 가던 전날 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계 쪽에 남양주 축구연합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가장 사업이 어려웠을 때 축구를 한다. 네. 그 하나만 가지고 정말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제가 좀 돈을 좀 번다. 만약에 네. 그러면은 축구 쪽에 좀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러시군요. 사업가 축구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 아들도 축구를 좀 했었어요. 한 3년? 3년 했는데 축구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어디 스포츠 하다가 대부분 1%도 성공을 못 하거든요. 거의 1%? 그러다 보면은 거의 가다가 보면은 중도 탈락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네. 또 아이들이 또 나쁜 길로 빠지고 네. 그러거든요. 네.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우리 축구하는 네. 우리는 축구팀을 만들 겁니다. 앞으로 회사에. 그래서 지금 젊은 층이 거의 없어요. 회사 제조업은 네. 거의 나이 먹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이라고 치면은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 젊은이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젊은이들 왜 니네들은 못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춰보고 네. 같이 대화를 해본다면은 네. 충분히 젊은이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저는 낮에 네. 축구하고 네. 아니 낮에 일을 하고 네. 밤에 축구하고 네. 토요일 그거 날 뒤집어서 해도 재미날 낮에도 것 같은데. 축구하자. 낮에 일을 하고 네, 낮에도 밤에 축구할 수 있죠. 축구하고 네. 그리고 토요일 날이면은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애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체력은 국력. 네, 체력은 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네, 네. 젊은 청춘들을 저희가 그것도 힘 있는 젊은 청춘들을 네, 우리가 고용을 한다는 거죠. 네. 안창규 대표님의 강한 정신력이 아마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나에게도 기회는 오더라. 안창규 대표님의 성공 키워드인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요즘에 그 IMF도 겪고 두 번의 화재도 겪고 네. 저희 또 내영이 또 이렇게 또 돌아가셨고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네.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여튼 열심히 해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네. 그리고 평생 직장이다 네. 하는 그런 직장을 꼭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네.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엔 기회가 오더라라고 네네.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정석준 대표님의 세 번째 키워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네. 우리 고수 디자인의 경우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해외 그 유명 기업과 많은 작업을 하셨죠. 네네. 네네. 그 사연을 좀 구체적으로 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국내 베이스로 이제 모든 걸 진행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기업에서 일을 한 그런 경력은 없습니다. 오로지 순전히 누구나 다 하는 80% 정도 되는 야전에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제가 이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다는 걸 한다면 이 틀이 없는 곳에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친한 한 지인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만약에 물이라면 물이 많은 바다에서 살지 말고 사막에서 당신의 승부를 해라 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뚫기 힘들다 그러면 외국에서 뚫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디자인 파일 들고 뭐 하노버 쇼를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국외 이제 박람회를 이제 참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명함을 돌리고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모든 디자인 회사들이 디자인 박람회라는 큰 어떤 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디자인 회사가 무역 박람회를 참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제 첫 출발은 무역 박람회를 처음 디자인 부스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곳에 디자인 업체가 간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묻더라고요. 내가 물건이 뭔가를 사고 싶은데 살 것이 없어. 그러니 네가 만들어줄 수 있겠느라는 반전의 키워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많은 기업과 클라이언트를 맡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조금씩 한국보다는 외국에 더 많은 그 클라이언트를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강연을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셨죠. 시청자께서도 상당히 재미있게 유익하게 들으셨을 줄로 기억합니다. 끝부분에 우리 정석준 대표가 정리했었던 말이 있죠. 기업가 정신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마음이다. 그 말에 저는 감동을 하면서 맞아. 기업가 정신이 마음이야. 라는 우리 지난 6회 동안 계속 저희의 메시지를 보내드렸던 것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장사 속이 아니라 소비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Business is loving others. 기업이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Design is loving others. 디자인이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